손주의 돌잔치에 초대받지 못한 할머니, 그 할머니가 평생 모은 20억 원을 모두 기부해버렸다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경기도 안성에 사는 나옥자 66살, 며느리의 차가운 시선과 아들의 침묵 속에서 그녀는 마침내 결단을 내립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진짜 반전은 그 이후에 시작됩니다. 그 애들 내 마음 한 번 헤아려 본 적 없어요. 이게 내 마지막 뜻입니다.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장면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당신만의 추측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경기도 안성의 작은 마을, 이른 아침 6시. 나옥자는 마당에서 고춧가루를 말리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올해로 66, 남편 정기철이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10년이 흘렀죠. 아이고, 벌써 이렇게 됐나? 옥자는 달력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서울에 있는 아들 정훈에게 김치를 담가 보낸 지도 한 달이 넘었는데 연락이 없었거든요. 며느리 서연이 시집 온 지 3년. 처음엔 그래도 명절 때마다 내려왔는데 요즘엔 핑계만 대며 얼굴 보기가 어려웠어요. 엄마, 서연이가 임신 중이라 멀리 못 나간대요. 엄마, 하준이가 감기 걸려서. 엄마, 이번엔 정말 바빠서. 아들의 변명은 언제나 그랬어요. 하지만 옥자는 알고 있었죠. 며느리 서연이 자신을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걸요. 서연이 부모는 고위 공무원 출신이고 서연 자신도 서울 명문대를 나와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어요. 반면 옥자는 시골에서 평생 농사만 지으며 살아온 촌부였죠. 그래도 손주 얼굴만 보면 참 다 잊히더라. 그 놈의 애가 얼마나 귀여운지. 옥자는 서랍에서 하준이 사진을 꺼내 들었어요. 돌막 지난 하준이가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사진 속 하준이를 보며 옥자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어요. 점심때가 되어 옥자는 김치찌개를 끓이며 혼잣말을 했어요. 정훈이 어릴 땐 이 김치찌개 얼마나 좋아했는데 지금도 좋아할 텐데.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옥자는 급히 불을 줄이고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엄마, 정훈이에요. 어머, 정훈아, 잘 지내지? 네. 엄마도 건강하시죠? 엄마, 그런데 정훈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하준이 돌잔치를 다음 주에 하는데 서연이가 가족들만 조용히 하자고 해서요. 엄마도 이해해 주시죠? 옥자의 손에서 전화기가 미끄러질 뻔했어요. 손주의 돌잔치에 할머니가 빠진다고요? 정훈아, 그게 무슨... 엄마, 미안해요. 나중에 따로 뵐게요. 또 하는 신호음만 남았어요. 옥자는 한참 동안 전화기를 들고 서 있었죠. 김치찌개 타는 냄새가 났지만 옥자는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옥자 언니,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마을 슈퍼 앞에서 만난 김복순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옥자는 며칠째 집에만 박혀 있다가 오늘에야 나왔거든요. 별일 아니야. 복순아. 에이, 나한테 뭘 숨겨. 정훈이네 일이지? 복순은 63, 옥자와는 20년 넘게 친구로 지낸 사이였어요. 옥자가 무거운 한숨을 내쉬자 복순이 팔짱을 끼며 말했죠. 아, 맞다. 하준이 돌잔치 언제라고 했지? 우리 며느리가 그러는데 강남 어디 좋은 데서 한다며? 응? 복순이 며느리가 어떻게 알아? 아이고, 모르나? 서연이가 인터넷에 올렸다잖아. 우리 며느리랑 같은 맘 카페에 있어서 봤대. 옥자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인터넷에 올렸다는 건 많은 사람들을 초대한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런데 정작 할머니인 자신만 빠져있다니. 어디서 한다고 했어? 강남, 어디 호텔 뷔페래. 토요일 오후 2시부터라고 하던데? 그날 밤, 옥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내가 낳아서 기른 아들인데 내 손주 돌잔치를 못 가다니. 토요일 아침, 옥자는 일찍 일어나 목욕을 했어요. 그리고 장롱 깊숙이 넣어둔 새 한복을 꺼냈죠. 남편 기철이 생전에 사준 비단 한복이었어요. 여보, 나 손주 돌잔치 가는 거 맞죠? 옥자는 남편 사진에 대고 혼잣말을 했어요. 그리고 동네 금은방에 가서 순금 반지를 하나 샀죠. 하준이에게 줄 돌 선물이었어요. 오후 1시, 옥자는 강남의 호텔을 찾았어요. 버스를 3번이나 갈아타며 2시간 넘게 걸려 도착했죠. 호텔 로비는 화려했고 사람들은 모두 세련된 옷차림이었어요. 실례합니다. 정아준 돌잔치가 어디서 하는지. 아,
3층 크리스탈홀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에 올라가니 하준이 첫 생일 축하한다는 현수막이 보였어요. 옥자의 가슴이 뛰었죠. 드디어 손주를 볼 수 있다는 기쁨 때문이었어요. 홀 안으로 들어서자 화려한 장식과 풍성한 뷔페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저쪽에서 하준이를 안고 있는 서연이 보였죠. 하준아. 옥자가 반갑게 다가가자 서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머님, 여기 왜 오셨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갑기 그지없었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옥자에게 집중되기 시작했죠. 하준이 돌잔치라며. 할머니가 와야지. 저희가 초대 안 했잖아요. 가족들만 조용히 하기로 했다고 정훈 씨가 말씀드렸을 텐데. 서연은 옥자를 어머님 대신 정훈 씨 어머니라고 부르며 거리감을 드러냈어요. 이런 자리에 오시면 좀 그렇잖아요. 그 말에 옥자의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저분이 시어머니신가 봐. 초대도 안 받고 오셨나? 옥자는 손에 꼭 쥐고 있던 금반지 상자만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정우는 멀리서 이 광경을 보고 있었지만 다가오지 않았죠. 옥자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방문을 꽝 닫고 이틀 동안 나오지 않았어요. 복순이 몇 번 찾아와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도 하지 않았죠. 옥자 언니, 밥은 먹고 있어? 걱정된다고. 언니, 나야 복순이. 문 좀 열어봐. 사흘째 되는 날, 옥자는 비로소 문을 열었어요. 복순이 깜짝 놀랄 정도로 초췌해져 있었거든요. 아이고, 이게 뭐야? 밥은 제대로 먹었어? 복순아, 나 정말 바보였나 봐. 무슨 소리야? 무슨 일인데? 옥자는 돌잔치에서 있었던 일을 복순에게 털어놓았어요. 복순은 화가 나서 주먹을 불끈 쥐었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손주 할머니한테. 내가 그렇게 창피한 존재였나 봐. 시골 촌부라고. 그날 밤, 옥자는 방 한 구석에 있던 서류함을 꺼냈어요. 남편 기철이 생전에 정리해둔 부동산 서류들이었죠. 서울 근교에 있는 소형 빌딩 한 채, 안성에 있는 논밭 6,000평,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집까지. 그래, 나 없는 사람 아니다. 그 아이, 내가 키웠고, 이 집, 이 땅, 다 여보와 함께 일군 거다. 옥자는 기철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여보, 미안해요. 우리가 평생 모은 재산을. 하지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 옥자는 마을 부동산 중개소를 찾아갔어요. 사장 박민수는 옥자를 보고 반갑게 인사했죠. 어머님, 어쩐 일이세요? 민수야, 우리 집하고 논밭, 서울에 있는 빌딩까지 다 팔고 싶어. 네? 갑자기 왜요? 어디 이사라도 가세요? 이사 가려고.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박민수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집이랑 논밭 합쳐서 15억 정도, 서울 빌딩은 5억 정도 될 것 같은데 모두 합치면 20억은 나올 거예요. 그래, 다 팔아줘. 빨리 처리하고 싶어. 박민수는 깜짝 놀랐어요. 20억이라는 거금을 마치 20만 원 팔듯이 말하는 옥자를 보고 말이죠. 어머님, 신중하게 생각해보세요. 정훈이한테는 말씀드렸어요? 그 애한테 말할 필요 없어. 내 재산이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그날 오후, 옥자는 안성에서 가장 큰 법무사 사무소를 찾았어요. 김 법무사는 옥자의 말을 듣고 안경을 벗었죠. 유언장을 새로 작성하겠다고요? 네. 기존 유언장은 무효로 하고 새로 쓰려고 해요. 상속자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들하고 며느리는 빼고 마을 지역아동센터하고 독거노인 돕는 단체, 그리고 장학금으로 기부할 거예요. 김 법무사는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어머님, 이렇게 하시면 아드님이 한 푼도 못 받으시는데 그 애들, 내 마음 한번 헤아려 본 적 없어요. 이게 내 마지막 뜻입니다. 한 달 후, 옥자의 모든 부동산 매매가 완료되었어요. 박민수는 통장을 들고 와서 옥자에게 보여주었죠. 어머님, 정확히 19억 8천만 원 들어왔습니다. 요즘 부동산 경기가 좋아서 예상보다 많이 나왔어요. 옥자는 통장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어요. 평생을 농사지으며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었죠. 남편 기철과 함께 밤낮 없이 일해서 모은 소중한 재산이었어요. 민수야, 고마워. 수고했어. 그런데 어머님, 정말 어디 가실 거예요? 이 동네 떠나시면 서운할 텐데. 아니야, 안 가.
그냥 마음을 정리하려고 그랬어. 옥자는 다시 김법무사 사무소를 찾았어요. 이번엔 정확한 유언장을 작성하기 위해서였죠. 어머님, 정말 이대로 하시겠어요? 김법무사는 작성된 유언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재산 19억 8천만 원 중에서 안성지역아동센터에 10억, 독거노인 복지단체에 5억, 마을장학회에 4억 8천만 원. 아드님과 며느리분께는 정말 한 푼도 안 남기시는 거네요. 네, 맞아요. 그 애들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이제 내 마음도 정했어요. 옥자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지난 한 달 동안 수없이 고민하고 또 고민한 결정이었거든요. 혹시 마음이 바뀌시면 바뀌지 않아요. 내가 죽고 나서 이 유언장대로 해주세요. 김법무사는 한숨을 쉬며 도장을 찍었어요. 그런데 어머님, 아드님께는 정말 말씀 안 드리실 건가요? 그럴 필요 없어요. 어차피 그 애는 내 재산에 관심도 없을 테니까. 옥자는 집으로 돌아와 남편 기철의 영정 앞에 앉았어요. 여보, 우리 정훈이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을까요? 어릴 땐 그렇게 착했는데. 옥자는 정훈이 어렸을 때를 떠올렸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엄마 치마폭에 매달리며 응석을 부리던 아들이었죠.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논밭을 팔아가며 뒷바라지했던 기억도 났어요. 나는 그저 좋은 엄마가 되고 싶었을 뿐인데. 며칠 후 옥자는 마을회관에서 하는 독거노인 무료급식 봉사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따뜻한 밥을 차려드리는 일이었죠. 옥자 씨, 음식 솜씨가 정말 좋으시네요. 이렇게 맛있는 밥 오랜만에 먹어봐요. 봉사를 받는 어르신들의 칭찬에 옥자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뿌듯함이었거든요. 아, 이런 게 진짜 보람이구나. 옥자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돌잔치에서 느꼈던 그 서러움이 조금씩 사라져가는 것 같았죠. 여보, 우리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로부터 6개월 후 정훈이 다니던 중견건설회사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어요. 회사 대표가 부동산 투자에 실패하면서 자금난에 빠진 거였죠. 정훈아, 미안하다.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겠어. 사장의 말에 정훈은 머리가 하얘졌어요. 15년간 다닌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나게 된 거였거든요. 사장님,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아니야.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퇴직금은 최대한 챙겨줄게. 정훈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막막했어요. 서연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여보, 왜 이렇게 일찍 와? 무슨 일 있어? 서연이 이상하다는 듯 물었어요. 서연아, 나 회사에서 잘렸어. 뭐라고? 갑자기 왜? 서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회사가 부도 직전이래. 구조조정이야. 그럼 퇴직금은? 3천만 원 정도 나온다는데. 서연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정훈의 월급이 500만 원이었는데 갑자기 수입이 끊어진 거였죠. 어떻게 해. 하준이 어린이집비에 대출 이자까지.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서연이 운영하던 영어학원 프랜차이즈도 문제가 생겼거든요. 본사가 사기를 쳐서 가맹점주들이 모두 피해를 본 거였어요. 선생님, 프랜차이즈 본사가 야간 도주했어요. 직원 김 선생이 울면서 전화를 걸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사장이 돈 가지고 도망갔대요. 우리 가맹비 4억이 다 날아갔어요. 서연은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4억 원은 서연이 친정 부모에게 받은 돈과 은행 대출로 마련한 거였거든요. 여보, 큰일 났어. 서연은 정훈에게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두 사람은 하루아침에 7억 원의 빚을 지게 된 거였죠. 이렇게 되면 집까지 팔아야 해. 엄마한테 도움을 청해보자. 정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구박해놓고 무슨 얼굴로. 그래도 엄마니까 이해해 주실 거야. 서연은 자존심이 상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빚쟁이들이 매일 전화를 걸어댔거든요. 정훈은 다음 날 안성으로 내려갔어요. 엄마에게 사정을 말하고 도움을 청하려고 했죠. 하지만 집에 도착해보니 이상했어요. 문이 왜 이래? 대문에는 큰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고 집 매도 완료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어요. 엄마! 엄마! 정훈은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이웃집 할아버지가 나와서 말했죠. 정훈아, 내 엄마 여기 안 살아. 3달 전에 이사 갔어.
네. 어디로요? 그건 몰라. 집도 팔고 다 정리하고 가시더라. 정우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엄마가 집을 팔고 어디론가 떠나버린 거였죠. 정우는 급히 마을 부동산 중개소를 찾아갔어요. 박민수는 정훈을 보고 난처한 표정을 지었죠. 민수 형, 우리 엄마 어디 가셨는지 아세요? 정훈아, 어머님이 연락처는 알려주지 말라고 하셨어. 형, 제발요. 급한 일이 생겨서. 정훈의 절박한 모습을 본 박민수는 망설이다가 작은 종이 쪽지를 건넸어요. 서울 김법무사 사무소 전화번호야. 어머님 일을 담당하고 있어. 정훈은 곧바로 서울로 올라가 김법무사 사무소를 찾았어요. 김법무사는 정훈을 보고 깊은 한숨을 쉬었죠. 정훈 씨시군요. 어머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법무사님, 우리 엄마 어디 계신가요? 죄송하지만 연락처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어머님 당부가 있으셔서요. 김법무사는 서류함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대신 이걸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정훈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유언장 사본과 옥자가 손으로 쓴 편지가 들어있었죠. 정훈아, 엄마가 마지막으로 쓰는 편지다.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건 엄마한테 무슨 일이 생겨서 도움이 필요하구나. 하지만 엄마는 이미 모든 재산을 정리했다. 지역아동센터와 독거노인들, 그리고 우리 마을 아이들 장학금으로 말이야. 정훈아, 엄마가 마지막으로 쓰는 편지다.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건 엄마한테 무슨 일이 생겨서 도움이 필요하구나. 하지만 엄마는 이미 모든 재산을 정리했다. 지역아동센터와 독거노인들, 그리고 우리 마을 아이들 장학금으로 말이야. 너희한테는 한 푼도 남기지 않았다. 왜냐하면 엄마는 이미 너희에게 죽은 사람이니까. 정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준이 돌잔치 때 엄마가 얼마나 서러웠는지 아니? 내 며느리가 엄마를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하니? 그때 넌 엄마 편을 들어주지 않았지. 엄마는 그날 정말 죽고 싶었다. 정훈은 바닥에 주저앉으며 흐느꼈어요.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거든요. 서연의 차가운 말에 상처받은 엄마의 모습,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이요. 하지만 엄마는 죽지 않고 살기로 했다. 너희 없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아빠가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 당신이 그렇게 아끼던 아들이 이 모양이라고 하면. 김법무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님은 지금 마을회관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매우 행복해 보이세요. 정우는 유언장을 다시 읽어봤어요. 19억 8천만 원이 모두 남에게 기부된다고 적혀 있었죠. 법무사님, 이 유언장을 무효로 할 수는 없나요? 어머님이 정신이 멀쩡한 상태에서 작성하신 겁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요. 정우는 주머니에서 아버지 기철의 낡은 사진을 꺼냈어요. 군대 시절 아버지가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아버지, 제가 너무 잘못했나요? 사진 속 아버지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옆에서 수줍게 미소 짓고 있는 젊은 엄마 옥자의 모습도 보였죠. 당신 엄마는 우리 가족을 위해 평생을 바쳤어요. 아버지가 생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정우는 그제야 깨달았죠.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를요. 정우는 집으로 돌아가 서연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서연은 처음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죠. 19억이 다 없어졌다고? 말도 안 돼. 서연아, 이 모든 게 우리 잘못이야. 무슨 소리야? 어머님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야? 서연은 화를 냈지만 곧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빚쟁이들의 전화는 계속 울렸고 집까지 경매로 넘어갈 위기였거든요. 여보, 정말 어떻게 해? 하준이는 어떻게 키워? 서연이 하준이를 안고 울기 시작했어요. 그때까지도 서연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죠. 일주일 후 서연은 마지못해 하준이를 데리고 안성으로 내려갔어요.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물어 옥자가 있는 마을회관을 찾았죠. 옥자는 앞치마를 두르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밥을 떠드리고 있었어요.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져 있었죠. 어머님, 서연이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옥자는 고개를 돌렸지만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오셨구나. 하준이 많이 컸네. 옥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예전처럼 반가워하지도 그렇다고 차갑지도 않았죠. 어머님, 죄송해요. 서연은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하준이가 울음을 터뜨렸지만 서연은 계속 말했죠.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돌잔치 때 그렇게 말한 것도, 어머님을 무시한 것도. 옥자는 앞치마로 손을 닦으며 서연을 바라봤어요. 이제 와서 왜 그래? 나는 그냥 너희를 도와주고 싶었던 거야. 하지만 그게 그렇게 창피했니? 서연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돌잔치에서 했던 자신의 말들이 떠올랐거든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마을회관에 있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누군가 혀를 차며 말했죠.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저래도 되나? 옥자씨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겠어. 옥자는 서연에게 다가가 일으켜 세웠어요. 일어나. 하준이가 보고 있잖아. 서연이 일어나자 옥자가 말했어요. 서연아, 나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 너희한테 줄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어. 어머님, 그때 정훈이 마을회관으로 뛰어들어왔어요. 숨을 헐떡이며 엄마 앞에 무릎을 꿇었죠.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정훈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엄마가 얼마나 서러우셨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제가 엄마 편을 들어줬어야 했는데. 옥자는 아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정훈아, 넌 이제 어른이야. 내 가족을 내가 책임져야지. 엄마, 돈이 다가 아니란다. 진짜 가족이 뭔지 이제 알겠지? 옥자는 하준이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하준아, 할머니가 미안해. 할머니도 어른이 되고 있어. 1년 후, 2026년 봄, 안성마을에는 새로운 건물 두 채가 들어섰어요. 하나는 지역 어린이 도서관이고 다른 하나는 노인복지센터였죠. 두 건물 앞에는 같은 현판이 걸려 있었어요. 기증자 꾸정기철, 나옥자, 개관식 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어요. 군수와 면장도 참석해서 축사를 했죠. 나옥자 어르신의 숭고한 뜻으로 이런 훌륭한 시설이 생겼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옥자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앉아 있었는데 얼굴이 많이 밝아져 있었어요. 할머니, 저기 정훈 삼촌이다. 하준이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정훈과 서연이 하준이 손을 잡고 걸어오고 있었거든요. 1년 사이에 정훈 가족에게도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정훈은 작은 건설회사에 취직했고 서연은 동네에서 소규모 공부방을 운영하기 시작했죠. 빚은 아직 많이 남아 있었지만 조금씩 갚아나가고 있었어요. 엄마, 축하드려요. 정훈이 꽃다발을 건넸어요. 옥자는 꽃을 받으며 조용히 웃었죠. 고마워. 내가 와줘서. 서연도 옥자 앞에 서서 말했어요. 어머님, 저 많이 변했어요. 아직 부족하지만. 옥자는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서연아, 우리 모두 배우고 있는 거야. 나도, 너도. 개관식이 끝나고 도서관 안으로 들어갔어요. 하준이는 그림책 코너에서 신이 나서 책을 뒤적거렸죠. 할머니, 이 책들 다 할머니가 사준 거야? 하준이가 순진하게 물었어요. 옥자는 하준이를 무릎에 앉히고 말했어요. 응.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함께 사준 거야. 하준이가 책을 읽어달라고 조르자 옥자가 책을 펼쳤어요. 정훈과 서연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죠. 저녁이 되어 옥자는 혼자 노인복지센터를 둘러봤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담소를 나누는 휴게실, 건강 체크를 받을 수 있는 의료실, 그리고 무료급식소까지 모든 시설이 완벽했어요. 여보, 우리가 잘한 걸까요? 옥자는 기철의 영정사진을 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정훈이 서 있었어요. 정훈아, 안 갔구나. 엄마, 저 할 말이 있어요. 정훈은 엄마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엄마가 이렇게 하신 거 이제야 이해가 돼요. 돈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는 걸. 옥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훈아, 엄마도 많이 배웠어. 미움보다는 사랑이 더 힘이 세다는 걸. 그때 하준이가 뛰어와서 두 사람 사이에 끼어 앉았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내가 책 다 읽었어. 하준이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센터 안에 울려 퍼졌어요. 옥자는 손주와 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돌잔치에서 쫓겨나던 그날, 나는 울었지만 이제는 웃을 수 있다. 내가 지켜야 할 건 체면이 아니라 사랑이었다.
하준이가 옥자의 품에 안기며 말했어요. 할머니, 나 할머니 많이 좋아해. 옥자는 하준이를 꼭 안아주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라 기쁜 눈물이었죠. 바깥으로 나가니 마을에 저녁 노을이 물들고 있었어요. 옥자는 도서관과 복지센터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이제 이곳에서 또 다른 사랑의 이야기들이 시작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